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거 좋으시죠? 즐거우시죠? 예, 오늘 시원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날이 또 선선해져서 예. 오시기 한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환 범죄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적발액이 상당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1조 5천억 원을 넘겼다고요? 예,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는 보통 관세청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관세청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을 집계한 금액입니다. 예, 검찰에 이제 관세청이 적발을 해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요. 네. 이 송치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를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산정된 금액인데도 1조 5천억을 넘겼다는 게 조금 약간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암호화폐를 이용한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암호화폐 해외로 돈을 갖고 나가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살려고 해외로 돈을 하면서 이제 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신고를 안 한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그다음에 암호화폐 구매용 해외 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액이 1조 5천억 중에서 이제 96%인 1조 4,600억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예, 그러니까 적발의 규모도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는데요. 네. 작년만 해도 8,200억, 그리고 2019년에 3,000억이었던 게 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억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이 증가를 했네요. 예. 환치기 그 외환 범죄가 대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외환 범죄의 96%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로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그럼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좀 과거의 전통적인 수법에서 또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인 환치기라고 하면, 환치기라는 용어가 언제 제일 많이 나왔냐면 옛날에 IMF 때 이제 IMF 때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원화 가치는 이제 딱 바닥으로 가는 건데,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거를 외화로 미국 달러로 바꿨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거를 원화로 바꾸면 이득이잖아요. 환차익을 볼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자금 유출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코인 환치기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 그러니까 코인 환치기라는 게 국내에 있던 사람이 해외로 자금을 보내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산 다음에 네. 시차를 두고 다시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로 들여와서 그거를 현금화하는 과정이니까, 예전에는 그 현금으로만 이 환치기가 이루어졌다면 이젠 중간에 암호화폐가 껴있는 게 다르다는 점이거든요. 네. 근데 코인 환치기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는 거는 이제 그 환차익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 같은 암호화폐가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고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 같은 암호화폐 가격이 좀 더 높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익도 같이 누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환차이익에다가 이 김치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익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환치기라는 게 이 금지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세금 탈루나 자금 세탁 목적에서도 이게 악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은행에서 해외 송금이 되게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상한 해외 송금이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이 검증이 어려운 이 무역 대금 목적으로 송금을 하는 사례가 또 등장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런 환치기 수법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암호화폐로 이렇게 코인 환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잡아내기가 힘들지 않나요? 적발해내기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대금 목적으로 네.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이게 이거를 직접 나가서 실제로 무역 대금이 맞느냐 이거를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한 해 무역 대금 규모가 진짜 몇백 조씩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좀 해외로 보내는 자금 목적 용도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이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는 경우에 네. 해외 거래소에 있는 지갑이 암호화폐 지갑이 이게 환치기 업자의 지갑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불가능하죠. 그래서 외환 범죄 중에 지금 환치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암호화폐 구매 자금을 10억 원 이상이 되는데 이거를 관세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했다가 적발된 규모도 올해 상반기에만 598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간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은 신고가 의무고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은 좀 줄었는데 예전에는 해외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니면 앱에 들어가면 P2P 거래라고 해서 5만 달러 이하로 이제 해외 거주인의 계좌나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외국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금 운반책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구매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놓고 불법 행위를 좀 부추긴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걸 P2P 거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이런 행위들이 좀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작년에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결제를 하는 게 뚫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작년 5월쯤에 다 막았는데 이거 신용카드를 사는 방식을 말고 이제 직접 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중개책들을 이용해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암호화폐 환치기에 그 암호화폐를 사려고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살펴본 거죠. 네. 상황이 이런데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법이 왜 아직도 안 만들어진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네. 좀 범죄에 연루된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좀 법적으로 좀 강하게 제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이 자금 세탁이나 환치기 같은 경우는 네. 국제적인 이슈인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 지갑들이 이게 범죄자의 것인지 환치기 업자들의 것인지를 국내에서 당국에서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네. 그러려면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이제 그 해외 당국에서 이제 정보 공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네.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특히 미국의 입법 동향을 보고 이제 국내에서도 법안이 나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법안이 준비되는 시점이 빨라도 올해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런 자금 세탁이 워낙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던가 미국에서도 뭐 자금 세탁 관련한 이제 규제는 몇 번 권고가 됐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트래블룰이라고 뭐 A 암호화폐에서 B 암호화폐로 보낼 때 뭐 이렇게 이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 이력을 양쪽 거래소가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트래블룰이 의무화가 된 상태지만 해외에서는 트래블룰이 의무화가 안 된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반쪽짜리 규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30일에 첫 제재심이 열리는데요. 이 제재심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이제 당국은 이제 금융사로 인정을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 이제 어떻게 보면 실행에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그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FIU 그러니까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죠. 여기가 이제 코인원, 고팍스, 업비트 순으로 지난 3월부터 순서대로 종합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종합 검사라고 하면 이제 뭐 은행 같은 금융사 같은 경우는 뭐 주주도 보고 뭐 자금 세탁 방지 체계도 보고 뭐 건전성도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네. 여기 FIU의 검사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위주로 보는 거고요. 네. 자금 세탁 방지. 네, 자금 세탁 방지 체계요. 네. 그거를 중심으로 좀 검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거래소를 통해서 범죄자들이 뭐 자금 세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예, 그런 것들을 FIU가 원래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취지로만 주로 종합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가 나왔나요? 이미 종합 검사 결과는 각 거래소에 통보가 됐는데 해외 외부로 공개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우리가 이용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면은 피해를 방지할 수가 없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자기들이 네. 보완하고 서명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재심에서 이 사업자들이 자기들 입장을 소명을 하고 네. 보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히면 그거를 또 감안해서 이제 징계, 그러니까 제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사후 약방문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죠. 암호화폐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뭔가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징계 여부가 확정이 되면은 뭐 과태료나 뭐 이런 것들을 물게 되나요? 거래소들이? 예, 이제 주로 이제 아까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주로 공학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특검법상 이제 고객 확인 의무, 뭐 KYC라고 뭐, 그러니까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트고 가입을 할 때 이제 막 신분증 사진 같은 거 찍어 올리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행안부에 등록된 신분증이랑 대조를 해서 이게 이게 국내 거주자다, 뭐 이게 어떤 사람이다 신분을 확인을 하는 그런 체계랑 이제 의심 거래 보고 STR이라고 해서 뭐 정기적으로 해외에 있는 뭐 좀 위험한 거래소에서 일정한 가상자산을 계속 보내온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의심 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나, 뭐 그런 거를 에 대해서 이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제 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뭐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아마 좀 걸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코인원, 고팍스, 업비트를 종합 검사를 진행을 했고 9월 1일에는 빗썸에 대한 종합 검사를 할 예정이라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뭐 어떤 과태료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9월 2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그 동안에 현장을 돌면서 이제 빗썸이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할 걸로 보이고요. 워낙 요즘 은행에서 자금 세탁 해외 송금 이슈가 많이 됐는데 금감원이 이게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의 책임이 실제로 있었는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 2일이 추석 연휴인가요? 아닌데요? 다음 주 잠시만요. 9월 2일은 그렇구나. 아닌데요? 제가 빨리 쉬고 싶어가지고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네, 자체적으로 추석 연휴를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시면 안 되죠. 보통 종합 검사가 한 2-3주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당황하셔서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추석 연휴 때는 좀 쉬어 가야겠죠. 쉬어야죠. 네, 다 같이 쉬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 빗썸에서 자금 세탁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좀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결과는 모르고요. 저희는 소비자 이용자들은 알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제재심이 열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업계에 좀 새로운 시도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좀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코인 자체가. 그래서 좀 코인 백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만들 거라고 하던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코인 백서에? 일단은 암호화폐 백서라는 게 이제 그 암호화폐가 어떤 무슨 암호화폐냐, 내가 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설명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설득될 거냐를 이제 그걸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백서를 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백서에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누가 발행을 하는지, 앞으로의 발행 계획은 어떤지, 그다음에 어디에 쓰는 암호화폐인지 등등을 설명을 담은 일종의 상품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영문으로 쓰여져 있어서 일반 이용자들이 좀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한글로 나오니까 예. 뭐 암호화폐를 어떤 걸 투자를 해야겠다 하기 전에 이 백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정보를 좀 쉽게 좀 얻어갈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동안 영문으로 쓰인 데다가 네. 이게 또 암호화폐 백서를 실제로 열어서 보면 그 무슨 수학식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 논문이랑 비슷해요. 진짜 어려운 거네. 아마 루나 백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그것만으로는 그 알고리즘 구조를 쉽게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백서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 가독성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가 이 번역, 그러니까 영문을 이제 국문으로 번역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내용도 좀 쉽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번역만 일단 해서? 번역만. 번역만. 예. 아쉽네요. 예. 업비트에서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이제 백서 말고 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또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쉽게 만들 거라고 다시 개편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벌써 3개월 좀 지난 것 같은데. 기다려보죠 뭐.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암호폰의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